Just do it.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건 나이키의 슬로건입니다. 세계 1위 스포츠 용품 브랜드, 스포츠 혁신의 상징, 신발의 제왕으로도 불리고 있죠. 뭐 실제로도 전 세계 신발의 3분의 1 이상이 나이키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요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나이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랍니다. 미국에서는 Don't do it이라는 말도 나온 상황이죠. 170달러가 넘었던 주가가 현재 반토막이 났거든요. 지난 6월 28일에는 주가가 하루 만에 20%나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나이키는 사실 경쟁 상대가 없거든요. 유일한 경쟁사로 알려진 아디다스는 나이키 시총의 3분의 1 수준이고 순이익도 30배나 차이 납니다. 또한 요즘 나이키를 위협한다는 이 신생 회사들도 연매출이 2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이키는 도대체 뭘 했길래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걸까요? 오늘은 나이키가 행한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위기의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왜 위기에 빠졌는지 알려면 우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나이키는 운동복과 운동화만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이키가 최고의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된 것은 2010년대부터 스트릿 패션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입기 시작했는데 당시 스포츠웨어 대표 브랜드가 나이키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나이키는 온라인 직접 판매 비중을 늘리기로 합니다. SNKRS로 한정 판매 제품들을 알리고 온라인 구매를 유도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죠. 2020년 초에는 이베이 출신의 온라인 커머스 전문가까지 대표로 임명할 정도였고요. 그 뒤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는데 이때 나이키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매장 방문객이 크게 줄었지만 온라인 판매는 엄청난 호황이었던 거죠. 이걸 계기로 나이키는 기존의 도소매 파트너들과 관계를 끊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완전히 틀게 됩니다. 이 와중에 한정판 스니커즈도 엄청난 흥행을 거뒀습니다. 한정판은 풀리는 족족 매진되었고 리셀과 중고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렸죠. 심지어 과거의 검증된 인기 모델의 컬러를 바꾸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한정판들은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미 지난 일이죠. 현재의 나이키는 내부 사람들마저 정체성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거든요. 일단 도노우가 진행한 온라인 직접 판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30%나 될 정도로 소매점 철수 전략이 잘 먹혔지만 나중에는 그게 하락해버렸죠. 목표였던 50%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놈의 전략 때문에 기존의 도소매 파트너들과 거래를 끊어버린 게 큰 문제였습니다. 거래가 끊긴 소매업체들은 나이키의 빈자리를 다른 브랜드로 채워버렸고 그렇게 경쟁사들이 크면서 오프라인 소매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흔들린 거예요. 여기에 더해 나이키의 전략적 실패로 인해 한정판 신발들의 인기도 식어버렸습니다. 한정판 판매는 명품 판매와 결이 비슷해서 인기를 유지하려면 제한적으로 팔아야죠. 인기가 있다고 막 팔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키는 이걸 놓쳤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한정판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범고래 덩크, 미국에선 판다 덩크로 불렸죠. 이 신발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리셀러들 사이에서도 비싸게 거래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게 된 겁니다. 22년에 한 미국인이 디즈니랜드에서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75명이나 봤다는 게 화제가 되었죠. 이처럼 한정판으로 재미를 본 나이키는 계속해서 재고를 풀었고 경쟁사들도 이를 모방하면서 수익 극대화에 성공합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한정판들이 너무 많이 풀렸고 결국 인기가 식어버렸죠. 또한 나이키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바꿔버렸습니다. 스포츠웨어보다 패션 브랜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고가 라인업이 잘 팔리니까 중가 라인업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 거죠. 게다가 스포츠별로 있던 부서들도 남성, 여성, 아동으로 통합했고요. 이건 나이키가 스포츠웨어가 아닌 캐주얼 패션 브랜드로 스스로를 재포지셔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나이키의 판매 전략은 최고의 운동선수에게 후원을 하고 그걸 본 일반인들이 사고 싶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나이키 탄생 이후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이걸 포기하니까 정체성 상실 얘기가 나온 거죠. 물론 최상위 라인에선 여전히 기술력을 증명하긴 했습니다. 이걸 신은 육상 선수들이 엄청난 기록들을 만들면서 슈퍼슈즈 시장도 탄생했거든요. 문제는 이게 일반인들이 신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러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틈을 호카나 올러닝 같은 신생 브랜드들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사실 호카도 원래부터 인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시멜로 신발, 광대 신발, 뭐 이런 별명들이 있던 신발이었죠. 하지만 신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꽤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점유율도 올라가게 된 겁니다. 특히나 35세 이상의 사람들이 편안한 신발을 찾기 시작한 것도 계기가 되었죠. 팬데믹 때 전 세계적으로 러닝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이때 편안한 러닝화를 추구한 브랜드들은 각종 대회와 러닝 클럽을 후원하면서 이 시장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키의 본진인 포틀랜드에서도 나이키보다 다른 브랜드의 신발이 많이 보일 정도였어요.
결국 나이키가 35세 이하의 소비자에게 초점을 두고 한정판과 고가 상품에만 집중하는 동안 비어있던 중가 시장을 다른 브랜드들에게 먹힌 거죠. 현재 나이키는 그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러닝 시장과 대중 브랜드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올해 나이키에서 출시한 MLB 유니폼은요, 선수들의 몸이 다 비치고 폰트도 조잡해서 짝퉁 느낌이 난다는 말도 나왔었죠. 오타니를 자세히 보려다가는 속살까지 보겠다는 농담도 나왔고요. 나이키가 바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여전히 스포츠웨어 업계의 고질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과연 나이키의 회복력이 빠를지, 경쟁자들이 성장이 빠를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